1위원 조촐합니다. 둘이서 지는 그러게요. 위클리 찍는 것 같네요. 그리고 뭐 다들 시간 서로 바쁜 척하는 것처럼 이렇게 잠깐 한 40분간 녹음하고서 네. 지금 각자 움직여야 돼가지고 내일도 녹음 못할 것 같아서 네네네. 빨리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이거 해놓고 오늘 자료들도 이거저거 나왔는데 문제네요. 이 자료도 잘 길게 하면 참 좋은 자료인데 우리 염동찬 연구원이 그 외국인 투자자 분석해서 부제가 아주 거창해요. 푸른 눈에 사자 추적하기. 원래는 검은 머리 사자 속가내기였는데 너무 속가내기는 그랬다. 내가 봤을 때 챕터 3가 상당히 난 재밌었던 내용인데 거기까지 빨리 가야 되니까 우리 제한된 시간에 한번 달려봅시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윤센 윤조입니다. 퀀트 염동찬입니다. 우리 프로 댓글러도 휴가여가지고 자리도 없고 조촐하게 해봅시다. 그러면 본론 들어갈까요? 바로 시작하시죠. 뭐 이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뭐 투자자분들 이렇게 쭉 살 때 외국인 사고 있느냐 팔고 있느냐 이런 거는 항상 체크를 하시잖아요. 여기에다가 기관 투자자들의 위상이 예전만 못한 거죠. 이제 그 펀드붐이 이제 2007년까지 펀드붐이었다면은 그 이후에는 그 이렇게 주식형 펀드에서 자금이 계속 유출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관 투자자의 위상은 떨어지고 외국인 투자자의 그 위상은 오히려 더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난 거죠. 근데 외국인 투자자 하면은 이제 많이 하는 말씀이 그 검은 머리 외국인, 노랑 머리 외국인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뭔 차이냐? 그렇다면 누가 검은 머리 외국인이고 누가 노랑 머리 외국인이고 왜 노랑 머리 외국인은 진짜 잘하냐? 만약에 외국인을 따라가는 전략을 취한다면은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여우가 잘할 그 능력이 없으니까 사자를 따라다녀야지 좀 먹을 게 생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자 같은 존재인 외국인들을 특히 노랑머리 사자를 좀 쫓아다녀 보자 이런 의미로 제목을 되게 우울한데 시작부터 쫓아다니자 뭐 이런 게 재밌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쫓아다니면 안 된다라는 내용도 나와요. 뭐 알았어. 그런 얘기도 있으니까 들어보시면 좀 생각하셨던 거랑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앞부분에는 좀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뭐 현황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했고요. 뒷부분에는 전략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를 해놨는데 자료에서는 7페이지에 있는 그림 6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거래 대금에서 그 외국인이 더 많이 하느냐 기관이 더 많이 하느냐라고 하면은 2009년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과 기관은 비슷했습니다. 그만큼 뭐 외국인 투자자들도 중요했지만 기관 투자자들도 매매를 굉장히 활발하게 했었다는 얘기죠. 2011년 넘어가면서부터 근데 이런 모습이 완전히 바뀝니다. 외국인은 거래 대금 비중이 이렇게 좀 주춤했다가 2011년 정도부터 다시 커지고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비중이 이렇게 감소하게 되는 거죠. 주식형 펀드에서 자금이 계속해서 빠져나가면서 설정액이 감소한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거 전에 그 6페이지 표일 보시면 특히 등록 외국인, 기타 외국인 이 차이를 일반 투자자들이 잘 모르는 것 같던데. 등록 외국인 저희가 생각하는 외국인이라고 하면은 그냥 등록 외국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이렇게 기관 투자자들이 대부분 이 등록 외국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기타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비거주 외국인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개인 투자자가 될 수도 있고 한데 사실 이 기타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전체 외국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0.4%입니다. 미미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냥 그 외국인 하면은 저희가 생각하는 외국인 투자자라고 하면은 거의 기관 아이디 투자자, 있는 애들. 아이디 있는 등록 외국인 투자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도 있고 대부분 뭐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대부분 아시겠지만 참고적으로 뭐 9페이지에 있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있는 종목 중에서 전체 상장 종목에서 한 40개 정도는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 그 비중 한도가 있어요. 한도가 있는 업종은 뭐 대표적으로 통신업도 있고 방송업도 있고 농업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 뭐 KT 정도가
외국인 보유 지분 한도가 한 49%거든요. 근데 지금 외국인이 49% 들고 있어요. 이 정도만 빼고는 대부분에는 큰 의미가 없다 정도로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MSCI에서도 예전에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한국에 상장된 기업들 중에서 외국인 보유 한도 그 제한이 있는 기업들이 있긴 한데 몇 개 안 된다. 전체 상장 종목의 1%도 안 되는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거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매매를 하느냐 이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10페이지부터 정리를 했는데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외국인 투자자들 어느 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냐? 이거는 명백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미국계 자금이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뭐 유럽계 자금이기는 한데 유럽계는 뭐 이렇게 독일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영국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잖아요. 이 유럽계 자금 다 합쳐도 그 한국에 있는 외국인 투자자 전체 지분의 한 28.5%밖에 안 되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43% 정도 됩니다. 대부분 미국계 자금이 그 외국 투자자의 비중을 많이 차지한다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 흐름이에요.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외국인 투자자가 미국계, 유럽계, 아시아가 좀 비슷하게 한국 주식을 매매하고 매도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금융위기 이후에는 지역별로 외국인 매매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요약하자면은 그 10페이지에 있는 그림 16번인데요. 미국계 자금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국내 주식을 사요. 금융위기 이후에 뭐 이렇게 주춤했었던 구간은 있지만 10여 년 동안 계속해서 국내 주식 비중을 늘려왔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비중을 줄여왔습니다. 특히 2011년 이후에 좀 빠르게 비중을 줄여왔는데 생각을 해보시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경기가 계속해서 좋았잖아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남유럽 재정 위기도 있었고 그리스 이슈도 있었고 브렉시트 이슈도 있었고 이런 이슈들이 계속되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비중을 좀 줄이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늘리고 유럽은 줄이는 흐름이 나타났다. 미국과 유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은 지역이 아시아 지역인데 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2015년까지는 한국 주식을 계속해서 삽니다. 그러다가 2015년부터 16년부터 좀 한국 주식을 좀 아시아 외국인들이 좀 팔기 시작하는데 왜 그러느냐? 2016년에 중동계 자금들이 좀 한국 주식을 팔아서 그래요. 2015년부터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미국이 뭐 기준금리 인상한다는 얘기 나오고 테이퍼링 얘기 나오고 하면서 달러와 강세로 가고 유가 하락하고 그랬었는데 시차를 두고 2016년에는 좀 이렇게 사우디라든지 아랍에미레이트들이 자금이 좀 유출을 하면서 지금은 계속해서 꾸준히 그 국내 주식을 사고 있는 자금은 한참 중동계 자금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네, 이렇게 좀 빠지다가 이제 2017년, 18년 들어서는 이제 더 이상은 그 아시아 자금이 팔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한 3개월 보면은 오히려 뭐 중국이나 일본계 자금이 조금씩 국내 주식 사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고요. 아시아 지역 중에서 국내 주식 비중 가장 높은 국가는 싱가포르입니다. 아무래도 이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펀드들이 뭐 국내 주식을 사고 있고 이런 영향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특징은 국내에 있는 외국인 자금은 대부분 미국이고 유럽이나 아시아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매수 강대가 강하지 않다. 이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특징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매매 얘기하실 때 가장 많이 생각하시는 게 환율이에요. 정말 이게 중요하죠. 그렇죠. 정말 이번에도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그 1,200원 넘어갔을 때 그럴 때 사면 외국인들 꼭 다 들어오더라고. 근데 항상 생각하는 게 그러면은 이제 환율 이 정도 레벨까지 올라왔으면은 이제 외국인 사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하는데 사실 선행성은 없어요. 거의 그러냐? 동행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맞아, 동행한 것 같아. 지나고 나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레벨 됐으면 이제 변곡점일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그 순간이 안 좋은 시기여가지고 그렇죠. 항상 보면. 그래서 그냥 저번에도 1900 깨졌던 날 있잖아요. 그때가 원화가 1220원 넘어. 원화 엄청 약세일 때였죠. 그러니까 환율만 보고 환율 방향성만 보고 이렇게 주식 예측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 잘 맞는 전략은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상관계수는 상당히 좋지 않나? 않는데 최근에 좀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워낙 약세였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구간에서도 외국인들이 좀 샀어요. 보통 원화가 약세면 외국인들이 팔 것 같은데 올해가 모습이 또 달라지는 외국인은 모습이 꾸준히 나타나죠. 샀어요, 사실 우리나라를. 지금. 국적별로 보면 특히 미국계가 많이 샀고 올해 들어서 좀 아시아가 조금씩 사기 시작했고 유럽은 여전히 팔고 있고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환율은 굉장히 중요한 변수긴 하지만 환율을 가지고 외국인 매도를 예측하기는 좀 쉽지 않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한국 주식에 대해서 굉장히 상관성이 높은 거는 아시아 이머징 국가에 대한 외국인들의 순매수입니다. 이머징 소속이니까 그렇지 우리나라가. 뭐 그렇기는 한데 이제 한국 주식을 살 때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만 콕 집어서 사는 경우는 사실 그쵸. 별로 없더라고요. 이머징 아시아 국가들 뭐 인도라든지 대만이라든지 뭐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이런 데 살 때 한국도 같이 산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좀 슬픈 얘기일 수도 있는데 한국만 사는 게 아니라 한국을 같이 사는 경향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국에 대한 외국인 주식을 보려면은 좀 이렇게 다른 아시아 국가들 이렇게 경기도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같이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미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 자금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이 오히려 아시아 국가들이랑 좀 비슷하게 가더라. 이 정도 체크해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제 본론 들어갑시다. 많은 네. 사람들이 외국인 투자자 쫓아가면 된다 그러는데 네. 여기 부제 중에 사자 무리를 따라가도 얻을 수 있는 먹이는 없다. 이거 네. 참 우리가 통설과 반대는 얘기를 그쵸. 했는데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제가 받는지. 사자면 괜찮은데요. 제가 사자가 아니면은 이거 원래 그래. 뭐 그쵸. 그 우리가 주도주 보면은 네. 꼭 마지막에 잡아가지고 다 걸리는 맞습니다. 거거든. 근데 이제 이거 외국인들 어떻게 보면 지네들이 밀어붙이는 것도 우리가. 근데 그래도 이게 어떤 방법 왜 이런 결론이 나왔죠? 한번 봅시다. 18페이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18페이지로 바로 네. 넘어가요? 예. 네, 좀 이 부분이 그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요. 매달 말에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 그러니까 시가총액 대비 많이 산 종목, 대형주, 뭐 유니버스는 대형주입니다. 당시 시가총액 상위 200개. 이 중에서 외국인들이 한 달 동안 제일 많이 산 종목 상위 10% 혹은 상위 20%를 따라가거나 그게 아니라면은 외국인이 가장 많이 판 종목, 순매도가 가장 강했던 종목 상위 20%나 10%를 따라 샀을 때 성과가 어땠느냐라고 하면은 사는 종목 따라가면은 성과 안 좋습니다. 그래? 네. 왜냐면은 다들 뭐 외국인 순매수야 맨날 보면서 그렇죠. 이거 하고 있는데 후행한다는 거예요. 후행 레깅이다. 이렇게, 네, 맞습니다. 살 때 그거를 미리 알고 이렇게 같이 내가 사놓고 외국인이 사는 게 가장 좋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외국인이 사는 거를 보고 내가 사면은 이게 이미 끝물 탈 가능성이 너무 크다는 거죠. 오히려 재밌는 거는 외국인들이 파는 거를 쫓아가는 전략을 보면은 오히려 이게 승률이 높아요. 다 비웠던 것. 그렇죠. 다 비운 비워졌으니까 기관도 오히려 보통 에이 비우기 시작하면 다 비워버리겠어. 그렇죠. 이렇게. 특히 뭐 시총 적은 것들은 다 비워놓고 나면 그러니까 외국인 무리들 따라가봐야 저희 항상 체크하잖아요. 외국인 순매수 대금 뭐 내가 들고 있는 종목들 얼마나 사느냐, 얼마나 팔았느냐 이거 보고 확인한 다음에 들어가면 늦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오히려 제 생각에는 외국인들이 좀 파는 종목들 중에서 수급 비어 있는 종목에서 종목 고르는 게 오히려 승률이 높다는 거예요. 이게 좀 재미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오늘 좀 그거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외국인들은 좀 강하게 팔고 있고 수급 비어 있어가지고 기관이 사면서 이렇게 좀 쫓아갈 수 있는 종목들 선별하는 아이디어가 좀 있겠느냐고.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에도 한번 좀 분석을 하면은 더 재밌는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국내 주식시장 보면은 외국인보다는 기관, 특히 연기금이 매수하면서 좀 주가가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수급 외국인들은 팔아가지고 비어있는 종목들 중에서 약간 이렇게 기관 순매수로 돌아가고 있는 종목들 선별한다면은 좀 단기적으로도 괜찮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도 근데 상당히 어떻게 만만치 않아요. 또 이게 맞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주관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외국인 순매수 데이터를 정리하는 거는 중요하겠지만 이거를 그냥 따라가는 전략은 그렇게 뭐 알파를 만들어지는 못한다. 오히려 파는 종목에서 선별하는 게 알파가 가능성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사자가 아닌데 사자 따라가면은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단순하게 수급 보고서 그것만 갖고서 하세는 안 된다는 거 우리가 뭐 경험적으로 그것도 알죠. 그렇죠. 네. 경험적으로 보통 그리고 제일 우리가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잖아. 외국인이 한 명이냐는 거지. 그렇죠. 거기 헤지펀드도 있고 나라별로도 다르고. 네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본다면 네. 파트 3가 어쩌면 우리가 실용적인 네. 내용인데 바로 거기로 가네. 오늘 너무 스피드하게 갔는데. 너무 빨리 가고 있는데요 지금? 그래가지고 나도 지금 좀 마음 급해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이거 잘하면 40분 안에 진짜 끊을 수 있겠는데요? 근데 좀 미안하죠. 그래도 뭐 우리 파트 3를 자세히 하려고 했던 네네네. 이걸 자세히 갑시다. 왜냐하면
막연하게 수급으로 뭐 전일 외국인 많이 산 거 막 이런 거로 해가지고는 네. 이게 그냥 처음에 좀 먹다가 막판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물 탈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제 생각에는 그러면 외국인 개인 투자자도 있고 기관 투자자도 있고 뭐 연기금도 있고 자금의 성격도 굉장히 다양한데 이거를 그냥 외국인이라는 수급 집단으로 퉁치기보다는 그치. 디테일하게 한번 보자라고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좀 상세히 합시다. 네, 굳이 달라요니까 여기를 좀 자세히 네. 다 다르다는 거지. 개인도 있을 거고 외국인들도 맞습니다. 최근에 보면 액티브도 있을 거고 패시브도 있고 특히 그렇죠. 패시브 자금이 만만치 않거든. 이 데이터들을 좀 약간 노가다성으로 좀 이렇게 일일이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되게 힘들게 챕터 3 노가다 엄청 뛴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갑자기 저희가 근거 없이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이걸 다 발라냈어요. 어느 연구원이. 이 분기 말에 한 번씩 이렇게 외국인들 지분에 대해서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이게 좀 자동화 해가지고 데이터 받으려면은 비용이 세가지고 미안하다. 또 그 말을 꼭 노가다로 해야겠니?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노가다 해가지고 하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데이터가 좀 충분하진 않아요. 어떤 의미냐면은 외국계 기관 중에서도 상위 50개 기관만 그 종목별로 이렇게 외국인 보유 지분이 있잖아요. 여기 상위 50개 기관만 이렇게 가져왔고요. 전 종목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시가총액 상위 한 20개 기관만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기간도 한 2년 조금 더 되는 그 정도만 가져올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 유용함이 더 입증되면 좀 여러 가지 방식을 더 투입을 해보지 뭐. 뭐 이거에 대해서도 좀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도 저도 좀 생각해 보기는 했는데 일단은 그 가장 뭐 되나 안 되나를 확인하고 뭔가를 좀 자동화를 해야 되니까 일단은 좀 노가다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20개 기업에 대해서 그 주요 외국계 기관들이 이렇게 매도하는 거를 좀 정리를 했는데요. 시작하기 전에 저 여기도 자료에 줬겠지만 상관계수 개념 네. 이걸 정확히 설명을 해드려야 돼. 쉽게 해드려야 돼. 네. 상관계수라는 게 이거 그림을 그려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말로 해줘봐요. 최대한 피어슨과 퍼슨의 차이. 피어슨 상관계수라는 게 뭐냐면은요. 두 변수가 얼마나 선형성을 가지고 움직이냐라는 건데 이게 선형성이라는 게 좀 말이 어렵죠. 그 1차 함수 있잖아요. ax 더하기 b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두 지표가 완벽하게 선형성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곱셈으로 표시한다는 거죠. 내가 뭐 하나를 하면은 다른 쪽이 두 개를 하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나보다 2배 먹는 음식을 먹는 사람이 있다. 그래가지고 내가 한 끼 먹을 때 저 사람은 항상 2그릇 먹고 내가 2그릇 먹으면 저 사람은 4그릇 먹고 이렇게 하면은 비율이 1대2로 완벽하게 움직이잖아요. 이런 경우를 선형성이 상관관계가 100%다 혹은 상관계수가 1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오히려 이렇게 마이너스 관계로 뭐 1일 때 마이너스 1, 2일 때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 상관관계가 이렇게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피어슨의 상관계수예요. 선형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피어슨 상관계수 같은 경우에는 세상에 선형적인 관계가 얼마나 있어요. 양극단으로 가면은 항상 좀 이렇게 좀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이 뭔가 이렇게 성장을 하거나 이렇게 품질이 좋아질 때 가격을 2배로 준다고 해가지고 품질이 2배 좋아지진 않잖아요. 보통 품질 2배 좋아진다고 하면은 가격은 10배 줘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끝으로 갈수록 이렇게 성장률은 좀 체감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그 비선형적인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럴 때 좀 유리한 지표가 그 스피어만 상관계수라고 하는 겁니다. 스피어만 상관계수는 이거는 순위를 정해가지고 이거에서 상관했습니다. 뭐 극단값의 영향을 좀 덜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결국 되게 표본이 적어서 이걸 선택한 거죠. 그렇죠. 표본이 적어가지고 피어슨 상관계수로 하면은 이상하게 너무 튀어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쓸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 스피어만 상관계수는 엑셀에서도 안 줘요. 이것도 함수 다 만들었어요. 힘들었어요. 알겠어. 네. 그렇게 해봤더니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 나중에 데이터를 했다라는 거 이렇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4페이지에 있는 그림 42번이랑 43번은 뭐냐면은 이 시가총액 상위 20개 기관의 그 주요 외국인 순매수 대금만 가지고 전체 외국인 순매수를 그 설명할 수 있느냐
방향성이 완전히 다르거나 하진 않느냐라고 보면은 거의 막 방향성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뭐 20개 기관, 50개 주요 그 투자자 외국인 투자 기관을 이용해 가지고 데이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전체 한국 시장의 외국인 순매수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는 않더라. 유사한 방향성을 가지기 때문에 대표성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분석에도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이 50개 외국인 기관들의 특징을 이용하면은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느냐라는 건데, 그 투자 아이디어 전에 좀 말씀드리는 재밌는 방향성은 뭐냐면은요. 50개 기관이잖아요. 주요 기관이잖아요. 이 기관들이 이렇게 주로 순매수, 순매도 하는 거랑 전체 외국인들이 순매수, 순매도 하는 거랑 보면은 대부분은 방향성이 같은데 방향성이 같지 않은 종목들도 좀 시가총액 큰 것 중에서 좀 있습니다. 있네요, 진짜. 네. 근데 방향성이 비슷한 종목들, 그러니까 대형 기관들이 전체 외국인 순매수를 좀 잘 설명하는 종목들은 어떤 거냐? 여기 정리를 했더니 26페이지에 있는 그림 45번인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외국계 기관들, 큰 기관들이 국내 주식 중에서 좀 매매를 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기업들을 보면은 옛날 종목입니다. 2011년에 시가총액 상위 5개를 보면은 이 기업들이 전체 외국인 순매수에서 그 상위 기관의 비중이 높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외국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옛날에 한국 대표주 위주로 여전히 대응을 많이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삼성전자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현대모비스, LG화 이런 거죠. 과거에 시가총액 상위 5개인 거고, 좀 시가총액이 한 5, 6년 사이에 크게 올라온 종목은 SK 하이닉스라든지 셀트리온이라든지 이런 거잖아요. 삼바. 네, 그렇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주요 기관들의 이렇게 그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외국인 주요 기관, 뭐 노랑머리 외국인? 노랑머리 사자라고 할 수 있는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약간 올드한 한국 대표주 이런 종목들 위주로 그 매매를 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한국 대표주는 여전히 그치.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이런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옛날부터 샀기 때문에 그렇죠. 얘네들은 또 단가들도 그렇죠. 매력적이기 때문에 여전히 좀 잘 아는 공부가 되어 있는 기업들 위주로 매매를 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런 기업들이 이런 그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기업들이다라는 점은 좀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좀 특징적인 게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살 때 보면은 패시브 형태로 굉장히 많이 살 것 같잖아요. 최근에 이런 오해를 많이 했잖아요. 네. 다 패시브다.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 살 때 그러니까. 패시브로 이렇게 아시아를 쫙 산다라고 이게 이런 했는데, 결론이 과연 맞는 건지 내가 모르겠는데 염동찬 연구원이 여러 고민을 했겠지만 네, 생각보다 좀 잘 맞지는 않더라고요. 네. 아시아 지역 순매수할 때 전체 뭐 액티브랑 패시브랑 다 합치면은 방향성이 맞아요. 그 대표 그 50개 기관에 대해서만 하더라도. 그런데 이 아시아 지역의 그 패시브 펀드들만 합치면은 그 생각보다 이렇게 방향성이 일치하진 않습니다.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생각보다 한국 주식을 살 때, 아시아 주식을 살 때 패시브 형태로만 이렇게 좀 급증해서만 사지는 않는 것 같다. 그 아시아 지역 비중을 늘리고 줄일 때 패시브와 액티브를 아직은 좀 동시에 이용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점은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만 본다면은 뭐 이렇게 패시브 형태 이게 영향력이 크기는 하지만 아시아 전체의 비중을 늘리고 줄일 때 좀 패시브와 액티브는 동시에 나타난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드렸었던 패시브 운용사 같은 경우에는 한 5개 정도를 정리를 했는데요. 그 NAV 큰 거 기업 위주로 했고요. 블랙록,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리트, 그 다음에 인베스코, 찰스 수압 이렇게 5개 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아까 외국인들을 전체적으로 따라가는 전략은 잘 맞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렇다면은 잘하는 기관들이 있었느냐? 이게 좀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얘들은 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 잘하는 기관들을 안다면은
잘하는 기관들을 따라가면 선행성 있는 기업들일 수 있으니까 기관일 수 있으니까 여기를 좀 따라가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국에 무슨 뭐 짐 로저스가 샀다, 뭐 워런 버핏이 무슨 뭘 샀었다 했지만 그런 뉴스는 정말 많이 나면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다들 왜 그랬을까를 한번 반문해 보시라는 거지. 뉴스 나온 시점과. 네, 약간 후행하는 끝물일 수도 있다는 후행하죠. 거죠. 네.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공시라든지 이런 거를 이용해가지고 좀 잘하는 외국인들을 그 명성으로 고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최근에 잘했던 기관들이 어디냐라는 걸 한번 찍어보자는 건데 몇 개 기관은 진짜 잘하더라고요. 뭐 어디죠? 알리안츠라든지 미국 교직원 퇴직연기금, 노던 트러스트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야 이거 재밌는데? 네,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비중 늘리면은 한 개 분기나 그 다음 1개월 동안은 좀 주가 최근에 수익률이 어땠어요? 괜찮더라고요. 몰라? 최근에는? 최근까지 해가지고 제일 잘한 기관이 여기 3개입니다. 알리안츠, 미국 교직원 퇴직금 연금 기금, 그다음에 노던 트러스트 뭐 이런 데가 잘했는데 이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트랙 레코드가 이제 3년이 안 돼요. 저희가 추적할 수 있는 게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계속 따라가세요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약간 좀 어려울 것 같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인덱스 자금들, 그 인덱스 성격에 있는 기업들이 성과가 꽤 괜찮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었던 블랙록이라든지 찰스 수왑, 스테이트 스트리트, 인베스코, 뱅가드 이 5개의 기관의 산 기업들, 판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성과가 괜찮았다는 거죠. 꾸준히 좋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항상 좋은 건 아닌데 여기가 산 종목들이 그 시장 아웃퍼폼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60% 정도 언더하는 50에서 60 사이에 있는 그 정도 승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안정적으로 비트를 많이 길게 하더라고요. 보면은 인베스코 이런데 ETF 같은 거 보면은 좋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자금이 패시브 쪽으로 좀 들어오다 보니까 국내 쪽도 마찬가지고 액티브는 들어올 때도 있고 나갈 때도 있지만 패시브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조금씩이라도 들어오다 보니까 이쪽에서 사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추적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얘네가 ETF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인덱스 플러스 알파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90%는 복제를 하고 10%는 좀 자의적으로 늘리고 줄이는 종목들이 얘들이 갖고 있는 ETF 중에서 독특한 스타일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의 편입된 종목들을 그렇죠. 확인해가지고 뭐 이렇게 업종 ETF도 있고 외국인들은 그냥 그거 사더라고. 네. 외국인 매수 잡힌데 사실은 거기가 사는 건데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의외로 시총이 크지 않은 것들도 있더라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를 좀 추적할 수 있다면은 이거는 좀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좀 따라갈 만한 종목을 그리고 그 기관을 찾는다면은 제 생각에는 이 패시브 성격의 이 대형 기관들을 따라가면은 전반적인 외국인들의 자금 흐름이 좀 보일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액티브 성격의 자금보다 패시브 성격의 자금이 종목들이 꾸준하다는 걸 그렇죠. 꾸준한다는 거고 그 얘기는 이게 선행성을 가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동행한더라도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을 수 있다는 거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5% 룰이라고 해가지고 그 어떤 기관이 종목의 5% 이상의 그 비중을 보유하고 있으면은 0.1% 이상 바뀔 때마다 이 공시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 공시를 이용을 하면은 어떤 종목을 사고 있는지 팔고 있는지 이것도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블랙록이 사는 종목들, 블랙록이 팔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시그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근 6개월 동안 어떤 종목에 대해서 블랙록이 공시를 했느냐라고 보면은 한 6개 정도 종목이 있는데 재밌는 게 이런 겁니다. BNK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매수하고 있다고 여기 30페이지 그림 54번인데요. 블랙록이 BNK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사고 있다고 공시를 했고요. 지분 늘렸다고. 그러네. 네, DGB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팔고 있다고 공시를 했어요. 왜 그러지? 같은 업종 내에서 이렇게 인덱스 플러스 알파니까 그 같은 업종 내에서도 이렇게 롱숏을 하는 개념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BNK는 사고 DGB는 팔았는데 같은 지방은행이잖아요. 성과로 보면은 최근 6개월 성과로 보면은 둘 다 약간 좀 바닥에서 오르긴 했지만 BNK가 DGB보다는 좀 더 빠르게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따라가려고 한다면은 패시브 성격에 있는 큰 자금들을 좀 따라가는 게 좀 전략이 될 것 같다. 이런 거를 추적하는 BNK는 건 웃긴 게 계속해서 내가 은행주 막
버벅거리고 있는데 전매순 연구원 방송 들어보시면 알 텐데 자꾸 지방은행 얘기해서 야, 너 왜 이렇게 자꾸 지방은행 얘기하냐 했더니 나보고 뭐 조선 같은 거 돌고 이러면 BNK가 낫습니다. 그랬더니 야, 지금 뭐 역시 내가 그렇게 뭔가 엔트를 걸면 잘 돼. 의외로 좀 이런 것도 좀 사고 있는 게 공시가 나오더라고요. 삼성엔지니어링,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거. 깬다 이건 진짜. 그렇죠. 의외죠. 시장이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르죠. 6개월간 블랙락에서. 네. 그러니까 내가 요즘 이상했던 게 다들 좀 버려놨던 종목들을 외국 기계들이 들어오면 사람들이 뭔가 이게 개별 이슈로 보는데 뭔가 그런 자금들이 좀 글로벌하게 보면은 약간 미국 외 시장, non-US 시장을 사면서 들어오는 느낌도 있고 그러거든 나는 약간. 제 생각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항상 금액으로만 보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눈에 띌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전체 기업의 지분에서의 비중이라든지 전체 시가총액에서 얼마나 사고 있느냐 이런 거를 보면은 좀 더 좀 풍성하고 다양한 투자 전략이 될 수 있을 거고 이런 거를 좀 트래킹하는 것도 좀 방법론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만약에 뭐 갑자기 든 생각인데 이거를 좀 더 상세하게 저희가 자동화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뭐 필요하면 뭐 데이터를 더 볼 수 있게 만들어서 효과가 그거 되게 비싸요. 얼마냐 그거? 그거는 진짜 비싸더라고요. 그래? 네, 저 정확하게 가격은 안 알아봤는데 데이터 비용 너무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좀 어떻게 자동화 보는 것들이 있나요?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뭐 오너십 같은 경우에는 팩셋을 사고 팩셋에서 추가로 구매하는 뭐 그런 비싸겠다. 거라고. 팩셋 플러스 애드면 그렇죠. 진짜 비싸. 네네.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 하자는 말을 저도 못 하겠더라고요. 고민해 봅시다. 하여튼 한번 계속해서 우리가 업데이트 해봅시다. 네네. 이게 그리고 또 기관별로 보면은 재밌는 게 진짜 많더라고요. 이렇게 비중 변화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한번 비중 변화를 좀 의미 있게 하면은 주가가 반응하는 기관 중에 하나가 캘퍼스더라고요. 그래? 캘퍼스가 진짜 잘하더라고요. 캘퍼스가 치환입한 삼성전자를 캘퍼스가 비중을 좀 의미 있게 올리고 그때부터 2017년에 좀 삼성전자가 가고 2018년 1분기에 그 캘퍼스가 좀 의미 있게 삼성전자 비중을 줄이고 뭐 이런 액션들을 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2년 동안 한 2번 바꾸는데 비중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는 저는 판단을 할 수는 없죠. 데이터가 부족하니까. 근데 한 번씩 바꾸면은 좀 이렇게 강력한 시그널이 되는 기관들도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노가다로 시골을 시도해보자. 근데 분명한 거는 외국인이 천편일조로 외국인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네, 맞아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해야만 효과가 있는데 우리가 대강 현재까지 리서치한 결과로는 상당히 패시브 성격의 자금들이 굉장히 꾸준하게 성과를 내더라. 거고 그 중에서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또 골라보면 재밌는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아이디어로서 접근해 보려고 하니까 그래서 뭐 종목 단위에서 이렇게 외국인 기관 투자들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체크하고 그게 아니라면 잘하는 기관이라면은 최근에 어떤 일을 사고 어디를 파고 있는지 추적한다면은 저는 이거는 의미 있는 결과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중요한 게 이게 자동화 안 해놓으면 할 수가 없어요. 네, 맞아요. 자동화해야 근데 이게 그 전체 비중은 그 기업에 대해서 쭉 나오는 거는 분기에 한 번 됩니다. 업데이트가. 그러니까. 5% 룰에 의해서 하는 거는 매일 이렇게 공시하면 그거는 제가 체크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뭐 메이저 업데이트 분기에 한 번 하고 이렇게 수시로 이렇게 데이터 이슈 있을 때마다 하고 한다면은 이거는 의미 있을 수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푸른내 사자를 쫓아가는데 잘 쫓아가는 방법이 뭔지는 아직은 희미하지만 저희들은 계속해서 또 그래도 같이 좀 발자국이라도 좀 찾은 거죠. 그렇죠. 여전히 함께 고민하는 차원에서 나온 자료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아이디어 주시면 뭐 댓글 같은 데 올려주시면 우리 프로데클러가 취합해서 가져오니까 여러 가지 외국인들 많이들 보시잖아요. 근데 단순하게 이렇게 보는 시대는 끝난 것 같고 옛날에 외국인 사는 건 좀 쫓아가도 단타가 됐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좀 쉽지 않습니다. 다들 아니까요. 그럼 옛날에 기관 매수 동향에 순매수 상위에 그 옛날에 먹힐 때가 있었는데 안 먹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이제 연속성이 없었지. 자료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걸 반영해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수급 트렌드도 한번 파악하는 걸 하고 있으니까 저희와 함께 더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급하게 진행했지만 그래도 저희 한 30분 40분 했나요? 그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무리 들어가겠습니다. 이리 오너라 이리온